YTN 라디오 이동의 일정교수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당선인, 미래통합당 조성은 전 선대위 부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장경태 당선인은 우리 방송 오랜만에 출연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당선된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떡 아닙니까? 아무래도 YTN 시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94.5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자, 포부 말씀해 주시죠. 21대 국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 아무래도 이번 국회는 국민들께서 젊은 변화와 또 새로운 일꾼을 많이 좀 선택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국회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분출된 선거였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예. 사실 일하는 국회가 가장 1순위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정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이 경영자분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관련된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열심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성은 부위원장은 이제 선거 때 선대위 부위원장 타이틀을 다셨는데 지금 직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 전체가 혼란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청년 비상대책위원들이라는 예. 이제 예. 명칭으로 이제 청년들 젊은 기억 보수적인 성향 분들과 예. 모여서 예. 여러 가지 논의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원내대표진은 꾸려졌습니다만은 네. 비대위로 갈지 안 갈지 결정이 아직 안 났고 아직 안 났죠. 또 미래 한국당이랑 합당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네. 당의 직책이나 이런 그 뒤에서 결정 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선거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각 정당이 선거 전에는 여성 또 젊은 3040 정치인들 대거 영입해서 공천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딱 선거 들어가면 또 다 거짓 약속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조 부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퓨처 메이커스라든지 그런 청년 좋은 인재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에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 전면에 배치가 됐었으면은 사실 좀 더 좋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수도권 당선인 외에 예. 이제 득표율도 따지면 사실은 이제 청년 우리 후보군들이 또 선전을 하셨거든요. 그런 지점을 당이 조금 더 일찍 파악하지 못하고 예. 이제 청년들 마음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좀 페인이 아쉽다. 있지 않을까. 페인 정도라고도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퓨처메이커스 이제 청년 인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사실 대부분 험지로 착출했잖아요. 사실 오히려 다선의 중진들이 험지로 가시고 청년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다선 중진들이 온돌로 찾아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들 선전하고도 다 패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은 다르지만 안타깝게 봤습니다. 온도는 따뜻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아랫목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민주당도 젊은층 여성 이번에 어떻게 많이 공천 안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찌되었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청년들이 당선자가 나왔어요. 저를 비롯해서 과천의왕의 이소영 당선자, 의정부 갑의 오영환 당선자, 그리고 안산 단원의 김남국 당선자 등 다양한 또 20대, 30대 그리고 40대에 아우러져서 저희가 많은 청년 인재들이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많이 진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으면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후보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젊은 청년들이 조금 외면하는 당, 또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제가 이제 정당의 어떤 지도부도 해보고 했었지만 사실 지금 보수 정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청년 정치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선대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어떤 당 상황이라든지 이제 파악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대중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근데 그나마 청년 정치 그룹들이 그나마 이제 우리 대중들과의 소통, 대중들의 인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분들이 당에 요청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거기서부터 보수 정당의 개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소통이 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하다. 또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생각이 근데 그러면은 당에 계신 젊은 분들이 지도부하고 좀 활발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워낙 이제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았던 점들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선거기도 했고 그리고 그 통합 과정에서의 이후 이제 뭐 여러 공청 과정이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어떤 청년 정치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적절한 시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전신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이 어떤 너무 극단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다 보니까 예. 대중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던 청년 정치 그룹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젊은 층과 소통이 됩니까? 뭐 사실 이제 이 정치적 과정은 촛불혁명의 전과 후 요즘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말씀 많이 하신데요. 전 포스트 촛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권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 명까지 찾아서 보는 시대인데 아직도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은 리모컨을 쥐어주는 시대였거든요. 1번, 2번 이 선택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정말 이번에 비례정당 비례투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이 기호 2번, 5번, 12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찾아서 투표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오히려 1번 가장 투표용지에 윗자리에 있었던 민생당의 선전을 오히려 좀 걱정도 했었는데 절대 이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1번, 2번을 찾는 선거 방식으로 투표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단 한 분의 현역 의원이 공천 시스템에 반발하거나 끝까지 완주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촛불개혁의 완성 그리고 경제위기의 극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인 사심도 있으셨겠지만 대부분 다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부 구성원들을 좀 하나로 좀 뭉쳤던 것이 어떤 승리의 요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총선 승리 요인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럼 패배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워낙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패인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당이 대중들과의 소통을 정말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세월호 막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대중들이 원하는 어떤 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촛불혁명 이후에 생겨버린 대중들의 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탄핵 자체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실 이 박근혜 정부를 훌륭하게 마치지 못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좋은 정책들을 발견을 하고 했었으면 사실 저는 이번 선거 이전에도 사실 국민들은 반성을 했으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고 사실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정당이고 저조차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된 이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이어야 됐는데 사실 과거의 어떤 탄핵 시절의 새누리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그 이미지를 벗지 못해서 이제 굉장히 좀 아쉽죠.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 쪽에만 너무 구애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도 보수 유튜브에 우리가 너무 기대를 했다.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 그런 또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수 유튜브랑 그러면 결별하는 겁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보수 유튜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 보수 유튜버가 당대표도 아니고 어떤 당의 권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개인 콘텐츠들을 만든 것을 당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어떤 활용 방안, 전략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제 그분들이 과표되거나 과대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선거를 현상으로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거는 당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 실패인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보수 유튜버만의 탓이라고 하면 정말 당이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쨌든 보수 유튜버를 바라봤던 당 지도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런 부분은 있죠. 예. 또 최근 그 보수 유튜브 쪽에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자체는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몇 분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 보수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또 민경욱 의원 등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유튜버들께서 워낙 이번 사전선거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짜뉴스를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이 국회의원의 신분이 민경욱 의원이 본인 또한 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고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자체가 조작될 수 있다는 근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면 본인도 이전에 소위 조작이거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정당성을 자기 부정하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 민경욱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3040이 잘 모른다. 나이가 들면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김대호 후보라든지 차명진 후보 이런 분들의 어떤 말들이 사실 국민들 보셨을 때는 최소한 이 국민의 대표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지위와 명예를 정말 과연 이분들이 가능한 분들인가 정말 의구심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국민들께서 이분들을 신뢰하시고 정말 투표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선거 패배 원인 중에 또 막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월호 망언 또 그 전에 또 5.18 망언 미래통합당 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안타깝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 조성은 부위원장이 포함된 청년 비상대책위원회 5.18 민주화 운동에 참석하신다고요? 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수 재건이다 거창한 단어를 조금 쓰기는 하지만요. 이제 역사 인식을 대중들의 인식과 동일하게 놔야지만이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5.18 관련해서 망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당내에서도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돌출적인 발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당 입장처럼 왜곡 보도가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에 5.18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역사적인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서 이제 단순히 일회적인 당일날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 5.18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망월동 묘역에 대한 이제 정립 이런 것들은 김영삼 정부에서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큰 성과기도 하거든요. 김영삼 정부 시작했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정답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역사 인식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되는 그 지점에서 대중이라든지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조성은 부위원장도 그렇고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 전 지금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탄핵당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된다.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미래통합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이제는 뜨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오히려 청년 비상대책위의 활동을 좀 응원하고 예.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5.18 문제라든지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념의 차이나 역사인식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결국 사상이거나 이념이 아니고 그저 국민의 아픔입니다. 그럼 이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의 정치인의 자세, 정치권의 책임을 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뭐 미래통합당이 막말이거나 어떤 국민의 아픔을 정말 뭐 더 상처를 후벼 파는 듯한 발언들로 대단히 국민들의 실망을 안겨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보수의 재건에 나선 청년 비대위 활동을 응원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미래통합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다 나쁘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활동하실 수 있게 스스로 좀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뭐 2보, 3보 후퇴도 하시고요. 또 양보도 하시고 이러면서 같이 양날개로 같이 정치가 좀 더 대화와 타협도 가능하고 서로 좀 더 이 어떤 대한민국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의들이 좀 이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그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죠? 8월 말 보통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예정돼 있는데 이제 한 석 달 좀 더 남았는데 장경태 당선인은 지난번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혔었잖아요. 지지난번인가요? 최고위원은 나갔다 떨어졌고요. 청년위원장으로. 청년위원장으로. 네. 예. 이번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 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비대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고 김종인 전 대표가 뭐 비대위원장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70년대생이 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당에서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에 또 호응하는 분이 좀 계시나요? 젊은이들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런 의지라든지 이제 당선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당의 주요한 구성원들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꽤 많은 당선인들이 또 원내대표 선거나 등등에서도 이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해야지 이제 당을 쇄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충분히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점지 정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40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실망감은 예. 더 클 수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뭐 청년 비상대책위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당선인들도 워낙 탁월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정치 자체를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런 분들이 당을 쇄신을 했을 때에 국민들이 다시 보수 정당을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쇄신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전국 선거에서 4번 내리셨단 말이죠. 우리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네. 그런데 다음 큰 선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고 지방 선거인데 네. 이게 붙어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이건 뭐 if입니다. 만약에 패한다면 6번 내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화와 쇄신과 개혁이 꼭 필요하다. 네. 예,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렇게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보수와 진보 우리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장경태 당선인은 그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보수와 진보의 뭐 주류 세력의 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 국민들께서 좀 더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하는데 이미 그 정도의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진단했는데 붕괴 직전에 고도의 위험으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해야죠. 근데 페인트 칠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가지 혁신 작업을 수차례 왔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혁신을 거쳤고요. 2017년에 대선을 승리하고도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 또다시 혁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사실 1년 전 총선 시스템을 확정짓고 여러 가지 이 소위 그 선거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란들을 1년 전부터 사전에 다 차단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막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 국민의 상식에 좀 더 부합하고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질문 드릴게요. 주류 세대의 교체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떤 나이의 교체라든지 얼굴의 교체를 넘어서 이 보수 정당의 이제 가치들이 이 대중들이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다소의 거부감이 있는 단어처럼 들리는 것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 좋은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 발전과 일치하는 그 성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이 보수 정당들의 이 시대를 앞서가는 가치들을 빨리 찾아내어야지 그나마 가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변곡점이 된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같은데,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고유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결정됐고, 그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미래통합당 전신이 이제 패배한 거죠. 패배하고, 연이어서 지방선거도 패배하고, 아까 조 부위원장 말처럼 그때 아마 혁신을 했으면은 이번 총선 때 이렇게 험하게 지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다소 조심스러우나 홍준표 당선인의 책임도 사실 자유롭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탄핵 직후에 어떤 대선을 준비할 때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극단적인 세력과의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당 세력을 안으로 가져와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주류가 대중들과의 인식이 동일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한번 망가진 정당이 되고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계속 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절대 사실 혁신을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혁신보다는 딱 더 중요한 건 반성과 사과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2016년 4월 20대 총선 공천을 받으셨죠. 박근혜 정부 정권 시절에. 그리고 2016년 12월에 그 해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탄핵 이후에 어느 한 사람 20대 국회의원 중에 미래통합당 소속 어느 한 사람도 박근혜 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 모습 한 명도 안 보이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이 혁신하고 당이 뭐 더 발전하고 이건 좀 다 그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반성과 사과, 국민 앞에 정말 진정 어린 사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김두관 의원이 최근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현대 당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린민주당과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조나 어떤 뭐 저희가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대단히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당대당 통합 문제는 이 사실 그 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이 하실 얘기지 저희가 뭐 약간 소위 이제 약간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을 뭐 어떤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기보다는 뭐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뭐 저희 더불어 시민당과의 통합도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칩니다.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열린민주당의 제가 당원 당규나 그 당의 의사소통, 의사결정 구조를 잘 모르지만 아마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뭐 어쨌든 통합을 하든 통합을 하지 않든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열린민주당을 좀 많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린민주당을 찍었던 150만 표 정도 그 사람들이 이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찍으면서 비례를 열린민주당 찍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어떤 사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온라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지지자들끼리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비례정당을 정의당을 찍었던 분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을 특히 이제 찍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소위 원소속 정당 혹은 지지 정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갈등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서로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금 당원 투표로 거의 압도적으로 합당 수준 결정 났죠. 네. 이게 합당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이번 선거법은 굉장히 나쁜 선거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기인해서 사실 위성 정당 등 이제 기형적인 정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시정이 있지 않는 한은 단순히 그냥 합당을 해라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만 그것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실 뭐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나치게 뭐 상임위원장을 준다 안 준다 등등의 발언을 매우 과하시고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게 사실 이제 선거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만약 20석을 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정당은 결국 정치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따지면
180석이 있으니까 9개 교섭단체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당 쪼개가지고. 근데 이건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연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생각했고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을 미래한국당으로 생각해서 지지하시고 또 선택을 하셨는데 이걸 선거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리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미래한국당 19석이죠. 네. 교섭단체를 꾸리려면은 뭐 한석을 어디서 땡겨와야 되는데 땡겨서. 무소속에서 올 수도 있고 뭐 안철수 쪽과 합칠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 교섭단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또 한 번 분란이 또 21대 시작부터 분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좀 두고 봅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830 정치덕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당선인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성은 전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